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죠. 왜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들도 커머스 쪽으로 진입이 됐었고 경쟁은 되게 심화됐는데 소매 판매는 늘지 않고 내수는 부진이고 거기다가 쿠팡이 배송도 상향 평준화를 시켜놔서 이길 배송이 굉장히 당연한 게 돼버린 지금 영업 환경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커머스 업체들까지 들어온 거다 보니까 다들 좀 성장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품 차별화로 가야 된다. 오늘의 플러스, 세계를 습격한 유통 공룡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리나 LS증권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진짜 중국의 이커머스 산업, 요즘은 뭐 C커머스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차이나 커머스라는 의미로요. 국내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우리나라 소매 판매액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쓰고 소비하는 금액이 매년 2~3%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오프라인 채널하고 온라인 채널을 봤을 때 오프라인은 사실 이제 출점을 거의 다 했죠. 더 이상 출점을 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숙 시장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도 낮은 한 자릿수 성장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라인 쪽이 그동안에 그 새로운 시장이었다 보니까 뭐 2010년도 그때는 세 자릿수 성장 그리고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해 왔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급성장을 더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성장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쪽도 성장이 좋았지만 이쪽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해외 직구 시장을 보시면 지난해 27%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소비하는 채널 중에서는 꽤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난해 27% 성장해서 6.7조 원 정도가 해외 직구에 소비가 됐는데요. 근데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전통적으로 직구라 하면은 좀 미국에서 많이 있었고 그리고 국가별로 비중을 봤을 때에도 한 70% 정도가 항상 미국이 비중을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제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고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61%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성장세가요? 아니요. 그 전체 직구 중에서 이제 비중이 중국이 그 정도로 올라왔다 보니까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고 근데 사실 그 중국에서 구매하시는 게 요즘에 다 좀 저렴한 물건들 위주로 구매를 하시니까 금액 기준으로 61%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싼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딱 국내 상황이나 이런 거와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네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 중국계 이커머스 어떤 회사들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물론 그렇고요. 파격적인 가격. 이 공 하나 빠진 거 아닌가 오탄가 싶을 정도의 그 엄청난 가격 수준일 텐데 늘 궁금해요. 이 파격적인 가격이 어떻게 유지되는 건지 심지어 국내 배송까지 해주잖아요. 뭐 요인이 있습니까?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국 매크로 관점에서 뭐 중국은 원래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그런 나라였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산되던 물건들이 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이제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물류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좀 더 쉽게 다른 나라로 이제 이커머스가 전파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첫 번째였는데 근데 여기다가 지금 최근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안 팔리는 재고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재고 처분을 위해서 좀 나온 것들이 중국 매크로 관점에서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C커머스 업체들 이제 관점인데 뭐 아시겠지만 중국 업체들은 사실 누가 됐든 일단 돈을 많이 써서 시장 점유율을 먼저 먹고 시작하자 이런 전략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테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핀도더 아시겠지만 중국의 공동구매 업체 밑에 사업 부문으로 들어가 있는 그 사업인데 여기도 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마케팅을 이제 크게 이제 밀어내면서 일례로 지금 미국의 가장 비싼 광고 중에 하나가 슈퍼볼 광고인데요. 이게 86억 정도 하는 광고인데 30초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초에 3억 정도를 쓰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테무가 2023년도, 2024년도 올해까지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시면 메인 테마가 샵 라이커 빌리어네어라고 이제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자. 그래서 제가 돈이 10,000원이 있어도 억만장자가
가다가 이것저것 막 사는 것처럼 엄청 많이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가 나와서 이제 노래하는 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광고 집행하면서 대규모 마케팅비를 투입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판매자들한테 보조금 정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의류 같은 경우는 뭐 20에서 25%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셀러들을 또 유입을 시키고 있고 예. 또 그들을 가격 경쟁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품목에 대해서 좀 더 저렴한 상품들을 약간 검색 상단에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더 낮은 가격을 만들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면 네. 가격을 더 할인할 수 있게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렇죠. 그건가요? 예, 보조금을. 예. 그래서 항상 상상한 것 이하의 금액이 그쵸. 자꾸 올라오는 거군요. 네. 근데 앞서 말씀 뚝 듣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예전에 이커머스 회사들도 비슷한 전략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쿠팡을 비롯해서 대부분 엄청난 적자를 수년간 감내하고 그쵸. 일단 시장 점유율 늘리자. 그쵸. 업계에서 1, 2등 하자. 이걸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못 보던 전략 전술이 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요. 예.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죠.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이커머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또 새로 들어왔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들도 이제 광고 외에 이제 커머스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 해서 진입이 됐었고, 그리고 또 그때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돈을 빌려서 수많은 스타트업들 그런 업체들도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경쟁은 되게 심화됐는데 소매 판매는 늘지 않고 내수는 부진이고 온라인은 더 성장을 구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보니까 거기다가 쿠팡이 배송도 상향 평준화를 시켜놔서 예. 이길 배송이 굉장히 당연한 게 돼버린 지금 영업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커머스 업체들까지 들어온 거다 보니까 지금 다들 좀 성장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가격이 이거는 사실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 네.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품 차별화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예. 상품 차별화를 하면은 다른 업체들이 못 파는 것들 위주로 좀 전략을 구사한 업체들이 생존 전략을 좀 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티컬 업체들, 예를 네. 들어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의류나 뭐 이런 고관여 상품들 위주로 최근에 뭐 무신사라든지 예. 아니면 뭐 W 컨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업체들만 좀 성장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다 같은 거 파는 업체들은 가격이나 아니면 배송이 결국 경쟁 포인트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누가 이기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 배송도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건 더 이상 단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알리 그 초이스라고 해서 각 국가별로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한 데이터가 다 쌓여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알리바바가 상장하고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던 알리익스프레스가 2014년대부터 좀 알려졌으니까 거의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인기 있는 상품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내지는 이제 국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물류 창고를 지어놓고 이제 거기다가 잘 팔리는 상품들을 미리 갖다 놓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산둥반도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바로 오는 배편을 이제 편성을 해서 12시간 만에 이제 올 수 있으니까 거의 반나절이니까 예. 이길 배송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12시간이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국내 배송을 통해서 하다 보니 이제 이길 배송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상황이 돼서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뭐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면 온다라고 했는데 예, 요즘에는 뭐 일주일 만에 오는 것들이 사실 메인에 떠 있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은 물건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알리 초이스 통해서 지금 배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부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는 있지만 일정 시간 안에 사지 못하면 그 사이즈 그 물건 없다 이런 인식까지 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강박을 또 만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제품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 같은데 중국의 의류 관련한 이커머스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전략인 건지 아니면 원래도 뭐
진짜 벌크라고 하죠. 흔히 네네네네. 대량 생산하고 또 싸게도 생산하는 건지 네네네. 거긴 전략이 어때요? 여기도 이제 신상을 굉장히 빨리 내고 그리고 생산하는 시간도 완전 단축을 시켜버리는 업체 중에 하나가 쉬인이라고 있습니다. 뭐 알텟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렇게 해서 좀 패션 상품들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여기에 하도 신상이 자주 올라와서 네. 실제로 어떤 기자분께서 제가 봤는데 다 세어보셨대요. 네. 네, 근데 하루에 한 6,000개 정도씩 신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뭐 SPA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뭐 제품당 500개 정도씩 재고를 가져가면서 빨리빨리 회전을 시켰던 것보다 훨씬 더 단축을 시켜서 여긴 제품당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씩 생산을 하고요. 더 소량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사실 SNS 상에서 인기 있는 그런 포스팅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따서 디자인을 바로 가다 보니까 디자이너분들이 뭐 기획하고 뭐 디자인하고 이런 시간도 다 단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표절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많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을 활용해서 이제 여기가 사실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니까 같이 이제 일을 해야지 생산량이 나온다 보니 공장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결정먹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노동 착취 같은 것도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제로 쉬인에서 산 그 옷의 뒤 안에 있는 라벨에 그 일하시는 분이 플리즈 헬프 이렇게 몰래 찍어가지고 보내서 그게 SNS상에서 되게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쭉 듣고 봤더니요. 중국계 이커머스 회사들이 나름대로 엄청난 수준의 공격적 마케팅도 하고 있고 물류 배송 시스템을 개선해서 빠른 배송으로 고객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또 투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소량의 물건을 적시에 내놓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자라라든가 이런 회사들보다 더 적은 물량을 빠르게 출시하기 위한 노력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관점에서는 다 투자인데요. 그죠. 과연 돈은 벌고 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못 벌고 그래요? 그죠. 다 적자이고요. 예. 지금 뭐 초기다 보니까 왜냐하면 테무가 그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 진출한 지도 이제 2년 차 됐다 보니까 완전 초기다 보니 이제 다들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중국도 지금 이커머스 성장이 목에 찬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도요. 네, 그죠. 그리고 내수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뭐 동남아시아나 다른 국가로 지금 판로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쉬인이 이제 원래 광저우의 웨딩드레스로 시작했던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은 웨딩드레스를 많이 사 입으시니까 그 결혼하실 때 우리나라처럼 빌려 입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광저우에 있는 웨딩드레스 도매 시장이 있거든요. 그런 판매자들 거를 이제 배송을 해주면서 처음에 시작해서 패션 쪽으로 확장한 그런 전략이었다 보니까 핀더더의 테무가 보고서 알리바바처럼 뭐 동남아시아 쪽 라자다 뭐 이렇게 같이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이제 그쪽을 좀 참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적자를 보고 있지만 지금 뭐 여기도 또 다른 성장을 찾아야 되는 만큼 이제 다른 국가로의 좀 드라이브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에서의 소비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타국에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그래서 오늘 연구원님 모처럼 오신다고 하셔서 꼭 여쭤봐야지 했는데 저도 호기심 어려서 한두 개 이상씩 사봤는데요. 사고 났더니 물건에 대한 만족도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고른 물건의 특수성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거 사셨는지 여쭤봐도 그냥 소소한 뭐 자질구레한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오브제로 놓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샀는데 그리고 나서는 전 잘 이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재구매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쓴 사람들은 계속 씁니까? 일단은 이 재구매율이라는 게 그 유통업체들별로 다 기준이 좀 달라서 이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근데 어쨌든 C커머스는 가격 경쟁력이 최우선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봤을 때 첫 번째로 브랜드에 크게 의미가 없고 퀄리티는 동일한데 훨씬 싼 제품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물건. 맞아요. 받았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려도 될 만한 네. 그런 가격에 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이런 거 1,500원, 네. 뭐 요가 밴드 뭐 이런 거 600원, 뭐 귀걸이 뭐 한 30개 막 뭐 1,000원 막 이러니까 그냥 재미로 사보고 그리고 또 특히나 생활용품 같은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서리에 뭐 쿠션, 그 조심하라고 붙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퀄리티 동일한데 다이소나 이런 업체들도 훨씬 싸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구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환불을 했었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개 샀다가 환불을 하려고 환불 신청을 눌렀는데 그냥 가지라. 네. 아니 그냥 주더라고요. 네. 그냥 그게 반품하는 게 더 돈이 더 드는 건지. 네. 야,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생활용품은 재구매율이 좀 높다고 하셔서 네. 저도 놀랐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 제가 산 물건에 한정해서는 딱 받았는데 뭐 조악스러운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없어도 뭐 그만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산 거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유튜브 촬영할 때 쓰려고 옆에다 살짝 놓으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색칠한 이 도색이라든가 가공 과정에서 네. 과연 우리나라의 엄격한 기준, 네, 뭐 네. 발암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 거친 물건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얼핏 들면서 굉장히 그 물건을 볼 때 좀 마음이 찝찝. 좀 그렇죠. 네,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네. 한 달 정도 뒤에 그냥 슬쩍 비치만 했던 건데 결국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기준들은 우리랑 동일하지 않겠죠? 않죠. 예. 네. 그런 걸 거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겠네요.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커머스 중국계 회사들의 투자 네. 엄청나게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인 진짜 뭐 각광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용률도 높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 계속 승승장구하는 건지 리스크는 네.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올해 주가 흐름이 딱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핀더더 같은 경우도 5월에 장중 최고가 기록하고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30% 빠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작년에는 한 73%가량 상승했으니까 테무나 뭐 이런 것들 시커머스 업체들이 확장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좋았다가 지금은 좀 실적 측면에서 그리고 또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면서 주가는 좀 어려웠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핀더더가 최근에 뭐 현금이 좀 많이 쌓여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데 근데 그 회사에서는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은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주가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발언은 아니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에 중국이 뭐 미국에 상장했던 업체들이 올라왔다가 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좀 불투명하다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이런 우려들도 투자자들 사이에 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이커머스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급등세가 걱정되지만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도 뭐 중국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이라든가 미국 이커머스 회사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노력이라든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도 지금 아마존도 지금 온라인 그 리테일 쪽 거기도 성장이 뭐 미드 싱글 정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한 자릿수 수준으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도 계속적으로 뭔가 다른 판로를 찾아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품 경쟁력 결국에 다른 업체들이 좀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신선식품 쪽이다 보니까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 업체들 들어오면서 당분간 몇 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경쟁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Z세대 분들께서는 또 이런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쉬인이나 테무에서 산 것들을 뭐 하울하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 바이럴 되고 있다 보니까 안 쓰시던 분들도 한 번씩 다 써보게 되는 것 같고 이게 한 번도 안 써본 사람까지 다 한 번씩 써봐야지 끝나는 네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각축전은 한 몇 년간은 계속된다. 저희가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보통 재난이 있을 때 이런 유통 채널에 좀 크게 변화가 한 번씩 오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사스가 발병했을 때 2003년도 그때가 사실 알리바바가 처음으로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그냥 인터넷 쇼핑으로 하다 보니 중국은 저희가 오프라인 채널을 막 그 경제 성장 내지 뭐 국민 소득별로 이렇게 진화하는 거를 다 건너뛰고 바로 온라인으로 넘어간 버린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타오바오가 2003년에 런칭했고 이제 티몰이 2007년에 런칭을 했다 보니까 그 흐름을 잘 탄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코로나19가 또 그런 비슷한 모습을 만들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처음으로 이커머스 내지는 뭐 이커머스 장보기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던 게 이번 이제 코로나19였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마침 또 돈도 많이 풀리면서 새로운 업체들도 되게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과거랑 달리 배송이나 이런 것들 훨씬 더 원활하고 결제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진화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었던 그런 좀 유리한 환경이 기본적으로 마련됐었던 부분이어서 근데 지금 이제 다들 소매는 침체되고 있다 보니까 경쟁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제 치고받고 그리고 분명히 나가 떨어지는 업체들이 좀 또씩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 그게 정리될 때까지 수년은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최후의 승자를 우리가 지켜볼 때까지는 기간이 좀 남았지만 그래도 중국이 요즘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고 있어서 중국 주식 다시 관심 많아지신 분들 많거든요. 중국의 시커머스 회사 주가 좀 저희가 관심 가져도 될까요? 만약에 이제 부양책이 잘 성공한다면 분명히 가져볼 만하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가가 그동안에 좋았다가 빠진 게 결국엔 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뭐 경기 최근에 뭐 이제 부양책 많이 내놓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작용한다면 다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점점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최근 우리나라 유통산업이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실제 어떤 상황인가요? 채널별로 보시면 지금 백화점의 명품이 아무래도 그동안 성장을 좀 이끌었던 품목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뭐 한 10% 성장.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역신장인 거죠.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뭐 간편식 이런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싼 거 많이 산다. 식당 가서 안 먹고 뭐 삼각김밥 사 먹는다. 근데 지금 삼각김밥도 안 사 먹는다. 그래서 뭐 2, 3% 성장. 그럼 뭘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같은 가격에 칼로리가 더 높은 햄버거 같은 걸 드신답니다. 삼각김밥이 약간 가성비가 조금 허기지죠. 그죠? 그냥 밥이니까. 근데 훨씬 더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간편 햄버거 같은 거 그런 게 좀 잘 팔린다고 하고 그리고 뭐 마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존에도 어려웠다 보니까 근데 지금 더 이제 4분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머리 아픈 상황이 날씨가 지금 춥지가 않아서 맞아요. FW 시즌 가을 겨울 이제 두꺼운 아우터들이 다 깔려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사실 그게 가장 마진도 좋고 그리고 이제 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인데 날씨가 지금 워낙에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낮에는 막 20도 가까이 되니까 저도 지금 더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채널별을 봤을 때 다 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해결되려면 우리 흔히 말해서 인수합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는 아예 접고 이 시장에서 이제 우린 졌습니다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리를 지금 해야 되는데 다들 접지 못하고 꾸역꾸역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매출액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 비용을 줄여서 그 이익을 좀 내자 이런 기조로 작년부터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성장률은 뭐 거의 2, 3%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비용이 또 근데 많이 올랐거든요. 유틸리티 비용도 많이 올랐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올랐고 그래서 뭐 희망퇴직 받고 그리고 정말로 비용을 계속 짜내고 판촉비 같은 거 줄이고 해서 겨우겨우 지금 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때 뭐 플러스 해서 그
신선식품 쪽으로 지금 예. 온라인 쪽 진출했었었는데 그거 그냥 접기로 해서 지난해 정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좀 적자 사업 부분 좀 아예 접고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기조는 비용 줄여서 이익을 어떻게든 보전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손쉽게 비용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납품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사람들한테 마진을 더 빡빡하게 주거나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행태도 있나요?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겠죠. 예, 뭐 판촉비 같은 거 일부 지원해 예. 주시던 거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이게 폐업한다라고 해서도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좀 더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편된다고 무조건 보기가 어려운 게 얼마 전에 그 위메프라든가 티몬 사태를 보니까 한 회사가 폐업하면 정말 미수 뜨는 그 업종과 회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관계 당국들은 좀 뭔가 대안 같은 거 만들고 있습니까? 그 뒤에는요? 만들어야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무작정 뭐 점포를 닫거나 뭐 사업을 접는다고 이게 그 해결이 될 만한 문제는 예. 아니고 특히나 이제 뭐 소싱해서 판매하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점포를 닫아버리면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줄어드는 거니까 예. 왜냐면은 원래 뭐 100개 점포에 해당하던 물건을 사던 걸 50개로 줄이면 네. 그만큼 협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점포를 끌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적자를 보던 사업 부문을 정리하면서 손상 처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뭐 순이익단에서 일시적으로 그런 비용들 및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주주가치 제고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일시적으로는 단기 기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네. 업계 종사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다 중국계 이커머스 회사들이 국내 진출하면서 우리 업황이 더 나빠진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성과를 많이 못 내니까 핑계를 내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둘 다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은 국내 이커머스 롱테일 쪽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쪽은 사실 쿠팡이랑 네이버가 이미 양분을 끝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더 이상 다른 업체들이 뭔가 대응할 전략이 딱히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버티컬 쪽으로 상품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 게 쿠팡도 결국에는 객단가를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당 구매하는 금액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휴지나 뭐 그런 먹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안 되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객단가 높은 화장품이나 패션이나 이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형마트에서 옷 잘 안 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쿠팡도 약간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C 에비뉴라고 패션 네. 전문관을 런칭을 했었었는데 예, 다들 잘 모르셔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잘 안 됐던 안 됐구나. 사업에서 최근에 이제 그 10대에서 30대 타겟으로 스트릿 패션 예. 상표권도 출원을 해서 여기도 C 스트릿이라고 해가지고 스트릿 패션이라 하면 약간 무신사가 네.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에서 그런 쪽으로 좀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왜냐하면은 이쪽을 결국에 해야지 그나마 지금 오픈마켓 경쟁과 조금 비껴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을 해야지 결국에 성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업체들 때문에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라도 좀 팔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런 업체들이 또 스타트업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근근히 버티고 있으나 이제 약간은 좀 어려워지게 됐을 때 대기업들이 이것들을 또 인수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재편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 주셨던 버티컬 커머스, 즉 특정 품목에 대해서 집중해서 거기를 특화한 어떤 커머스 회사들 말씀 주셨는데 근데 제 소비 습관은요.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큰 커머스 회사에서 이것저것 다 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뭐 마켓컬리라든가 오늘의 집 같이 특정 품목에 특화된 물건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회사. 이 유통회사들인데 이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소비의 확장성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봤는데 실제 이들 회사도 제가 알기로 요즘 위기설마저 돌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버티컬 커머스라는 업의 방식 맞긴 맞는 건가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 컬리나 오늘의 집 같은 경우 사실 코로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던 예. 업체죠. 왜냐하면 뭐 신선식품을 처음으로 그 온라인 구매하셨던 분들이 유입되던 거 그리고
또 집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집을 오래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게 마음에 안 든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홈 퍼니싱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성장을 누렸던 업체가 오늘의 집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투자도 뭐 누적으로 거의 3,230억 정도 받았던 회사가 오늘의 집이었는데, 근데 지금 뭐 자본 잠식이고, 그리고 다들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오픈마켓 대비해서는 강점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컬리 같은 경우 도 지금 효율을 내고 또 객단가를 높이고 그리고 GMV 그러니까 일단 탑라인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출이 커 보이려면 네. 비싼 제품들을 많이 팔아야 좋은 거니까 사실 물류센터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비싼 게 화장품이잖아요. 왜냐하면 명동에 화장품 가게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비싼 이제 임대료를 내고서 좁은 공간에서 많이 팔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뷰티 쪽으로 최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화장품 온라인 커머스를 봤을 때 딱히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업체가 없어요. 네, 올리브영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컬리도 그렇고 무신사도 그렇고 이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게 올리브영의 독주를 막고 그리고 이제 뷰티 온라인 쪽에 좀 시류를 타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제품이니까 단돈 1,000원이라도 더 싼 데로 그냥 마구잡이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어디가 화장품 하나로 딱 이쪽은 내 영역이다 이렇게 구축하기가 어려운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브랜드들이 요새는 굳이 오프라인에 입점하지 않아도 온라인 통해서 그냥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제품은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는데 또 어떤 제품은 자사몰에서만 팔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제품들을 다 한 번에 아울러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 오픈마켓 같은 형태가 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워낙에 품종들 내지 뭐 색깔별로 다 SKU가 있는 거니까 립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 재고를 다 가져가기에 이제 올리브영도 좀 버거운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실제로 올리브영 세일하고 이럴 때 가서 구매를 하면은 원하는 거를 제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품목의 차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컬리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특화된 상품들 기획하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문제는 직접적으로 중국 회사들하고 경쟁했던 저가 품목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 잡았던 이커머스 회사들이 걱정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지그재그라든가 이런데 여긴 좀 잘 버티고 있나요? 지그재그랑 에이블리, 뭐 브랜디 이렇게가 이제 패션 쪽에서는 보통 MZ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플랫폼인데, 근데 지그재그는 약간 좀 주춤하는 모양새고 브랜드도 좀 원래 셋 중에서는 가장 조금 MAU가 떨어지는 형국이었었는데 에이블리는 잘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에 MAU가 833만 정도로 오히려 지금 잘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그 패션 쪽은 사실 중국에서 떼오는 것도 떼오는 거지만은 동대문에 계시는 디자이너분들이 직접 제조를 해서 그 나오는 거다 보니까 사실 중국 제품들이랑 일부 다른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 상품 경쟁력 측면, 그러니까 상품 차별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경쟁에서 비껴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의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다 보니까 진짜 만져보면서 느끼는 패브릭이 질감 뭐 그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 이런 것들은 그냥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겠네. 이런 방송에서 진짜. 그죠. 확실히 차이가 있다 이 얘기신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유통산업의 그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회사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한 것 같으니 좀 동남아로 확 진출을 해서 동남아시아의 뭐 아마존은 우리 한국계 이커머스 회사가 이제 다 잡았다. 왜냐하면 동남아 사람들도 한국 물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던 회사가 아마 그거를 좀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렇게 해외 진출하는 거는 왜 테무나 알리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진출을 하고 싶어 해요, 다들. 네. 그리고 지금 뭐 나가 있는 업체로는 편의점 업체들 그리고 마트가 뭐 일부 이제 인니나 뭐 베트남이나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커머스에서는 뭐 그나마
좀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업체가 쿠팡이고, 근데 대만 쪽에 일단 예, 좀 태핑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동남아시아가 어려운 부분이 되게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면은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도 굉장히 이제 젊고 많고, 그리고 그 핸드폰 보급률도 굉장히 높아요. 한 분당 뭐 2개 이상씩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100%가 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제 막 소비를 하고 이커머스 침투율이 뭐 다른 국가들 대비 낮은 편이다 보니 다들 좀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국가인데 지역인데, 근데 문제가 섬이 많아서 배송이 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CJ 대한통운이 동남아시아 택배 시장에 좀 진출을 했었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직도 좀 결제가 COD 방식이라고 해서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저희가 직접 그 택배 기사님한테 물건을 받을 때 그 결제를 하는 방식이 아직까지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홈쇼핑 업체들이 이제 그 동남아 쪽에 진출해서 했어가지고 가장 이제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지금 다 접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그렇게 빨리 파급력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대만을 잘 고른 게, 대만이 이 로켓 배송,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로켓 배송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국가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길 배송을 하기에 되게 적합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한국 상품에 대해서 말씀 주셨듯이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 상품을 직구로 빨리 갖다 주는 형태, 그러니까 대만 셀러들의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이제 그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출을 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사실 이거를 대만 업체들도 모르진 않겠죠. 그래서 대만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미 이길 배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 배송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특별한 서비스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한국 상품들을 좀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쪽은 잘 지금 연착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업체가 해외에서 성과가 좀 미진한 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네요. 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결제 방식 등. 그런데 중국 업체는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진출한다는 건 역시 중국의 가격이 엄청난 메리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렇게 싸게 못 만드는 구조적인 이유가 또 있나요? 사실 제가 일부에서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일부 마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인터넷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사용해 보시고는 우리나라 셀러들이 택가리를 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직구랑 지금 다른 부분이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던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직접 살 수 있는 거였고, 결국에는 600원짜리인데 마진 붙여서 뭐 10,000원에 팔았다. 이런 거를 지금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 보니까, 그래서 더 똑똑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자들은, 그리고 배송도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뭔가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업체들 입장에서 늘어나고 있어서 머리 아파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아마 이렇게 중국계 이커머스 회사들이 더욱더 공격적인 행보를 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자국 이커머스 회사들은 자국 정부에게 쟤들 좀 막아달라 부탁을 엄청나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예 테무 앱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뭐 나라마다 테무, 알리, 또 쉬인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조치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앱스토어 차단해서 진입을 아예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시커머스가 뭐 글로벌 생태계를 둘러싸서 물류나 제조나 광고나 뭐 금융이나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제도 포함해서, 그래서 중국 플랫폼들 위주로 재편될 우려가 좀 다들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소비자들한테 이점을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사실 불필요한 마진을 제가 뭐 제거하고 직접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유발하니 우린 싸게 살 수는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입점을 한 중소업체들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 직접 들어간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규제는 좀 세심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뭐 유해 제품이나 아니면 저작권 침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기구 설치라든지 뭐 품질 검사를 의무화한다든지
공개한다든지 그리고 뭐 원산지나 제조사 같은 거를 공개하는 게 뭐 강화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규제는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또 창업 관련한 어떤 뭐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걸 하면 네. 늘상 한 30% 정도는 쇼핑몰 늘 아직도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얼마나 척박한 시장인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점포 구축하고 하는 비용보다는 상대적으로 그쵸. 저렴하다고 그쵸. 생각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혹여나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네네네네. 쇼핑몰이나 이커머스와 관련된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분들이 네. 계신다면 이런 소비 트렌드들 이런 거 좀 주목해 보십시오 하면서 소개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일단 지난 10년간의 소비 트렌드는 양극화 예. 소비였거든요.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동안 이제 뭐 명품은 명품대로 사고 또 아낄 것은 다이소나 유니클로 사고 뭐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중간에 낀 약간 애매한 가격대의 품목들이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지난 10년간의 모습이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백화점에서도 뭐 5, 6층에 있는 남성 패션 이쪽이 안 팔리고 그리고 뭐 2, 3층에 있는 여성 국내 브랜드들이 안 팔리고 했던 게 같은 맥락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향후 10년간의 소비 트렌드는 파편화 소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같은 금액에서 쓸 수 있는 것도 다 잘게 쪼개져서 소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요랑 공급이 만나서 이제 구매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수요 측면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유튜브 켰을 때랑 교수님이 유튜브 켰을 때랑 다르죠. 완전 다를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텔레비전을 채널 5개 일 때 보고 예. 자란 세대거든요. 예. 다들 좋아하는 게 똑같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잘 팔리는 거를 많이 생산해서 그냥 많은 채널에 깔면 무조건 잘 팔리는 게 과거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들 좋아하는 게 너무 다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Z세대들은 개성을 되게 중시하다 보니까 다들 취향이 너무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수요도 되게 쪼개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는 뭐 돈이 많은 대기업들만 물건을 생산할 수 있었어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고 왜냐면은 공장이 있어야 되고 광고도 하려면 신문이나 뭐 텔레비전 뭐 이런 쪽밖에 없었고 비싼 거밖에 없었고 그리고 막 마켓 오프라인 입점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 일단 품목을 뭐 몇백 개씩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어야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됐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브랜드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화장품 뭐 만들어주는 업체한테 제가 가가지고 브랜드 하나 만들고 싶은데 최소로 주문해야 되는 수량이 몇 개인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과거에는 3,000개를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500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저 같은 개인들도 그냥 유튜브 조금 하다가 약간 그게 모인다, 구독자 모인다 싶으면 뭐 화장품 생산해서 만들고 팔고 마케팅은 신문, 텔레비전 아니어도 인스타그램 통해서 2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 그것도 타겟팅을 잘 해가지고 예. 하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수요도 쪼개지고 있고 공급도 쪼개지고 있어서 이게 만나서 구매로 이어지기가 예전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네요. 예전에는 큰 덩어리로 그냥 만나서 구매로 이어졌다면 요새는 그게 되게 맞추기 어려졌다. 그래서 예전엔 백화점을 1년에 4번만 가면 됐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신상이 나오니까. 근데 요즘에는 계속 팝업 스토어를 해야지 옷을 갈아입어서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 대비 분명히 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뭔가 하나의 이제 뭐 신라면이나 뭐 이런 걸 팔지 않는 이상 완전 스테디셀러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뭔가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취향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 보니까 변화를 이제 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몸집이 큰 대기업들이 지금 거기에 기민하게 대응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 같은 업체들이 조그마한 브랜드들을 인수하는 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붙여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편화 소비. 네. 파편화 소비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기민함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잘 읽을 수만 있다면 개인이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또 틈새 시장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리나 연구원은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저한테 일하는 자세를 알려주신 중요한 분이세요. 어떤 자세이죠? 예전에 유통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직접 쿠팡맨도 해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떤 업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참여까지 해보신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데 제가 그때 참 말씀 듣고 반성 많이 했던 거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 하여튼 오늘도 고수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방송에선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까지 오리나 LS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